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5년간 유럽 최고의 명장으로 살아온 그는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냐며 코웃음 쳤지만 한국 전통 앞에서 완전히 망신만 당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던 것인지 오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탈리아 피렌체 마일에 살고 있는 마르코 야코포입니다. 우리 이탈리아는 명품의 나라로 불립니다. 특히 피렌체는 수세기 동안 최고급 가죽 제품의 본고장으로 명성을 떨쳐왔죠. 저는 이곳에서 35년째 가죽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인들은 대량 생산된 제품들과는 달리 최상급 가죽과 실로 모든 제품을 직접 손으로 만듭니다. 제 주변에 많은 장인들이 그렇듯 저 역시 이 일을 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 건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섬세한 손동작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 기억력도 좋아지고 손놀림도 더욱 정교해졌거든요. 우리 이탈리아 장인들 사이에서는 바늘을 잡은 손에는 치매가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전해 내려올 정도입니다. 매일 아침 제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저는 이 일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가죽의 질감을 느끼고 바느질 할 때마다 들리는 실밥 소리를 듣는 것은 여전히 저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제 작품을 받고 기뻐하는 고객들의 표정을 볼 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과의 만남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죠. 그것은 바로 동양의 나라,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저는 우리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과는 또 다른 한국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장인 정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그렇듯이 그날도 저는 일찍 일어나 제 가게로 향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피렌체의 오래된 자갈길 위에 있는 작은 공방입니다. 빨간색 나무문이 특징인 이 가게는 35년 전 제가 처음 장인의 길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의 일터가 되어주고 있죠. 가죽거리라고도 불리는 이 거리에는 저처럼 수공예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장인들의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와 스타일이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최고의 품질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가죽 도매상에 들러 재료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뿐만 아니라 이 가죽거리의 대부분의 장인들이 한국에서 가공된 가죽을 선호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왜 세계의 수많은 가죽 중에서 하필 한국산일까요? 사실 가죽의 원산지는 뉴질랜드나 호주입니다. 하지만 그 가죽이 어떻게 가공되느냐가 더 중요하죠. 예전에 저는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가공된 가죽으로 작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뭔가 아쉬웠어요. 제가 원하는 그 특별한 질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의 포천이라는 곳에서 가공된 가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가죽을 만져봤을 때의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놀랍도록 부드러우면서도 견고했고 무엇보다 스크래치 하나 없이 완벽했죠.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프라다와 같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도 이 한국산 가공 가죽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날도 역시 한국에서 가공된 최상급 가죽이 도착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음악을 틀어놓고 작업을 시작했죠. 작은 핸드백을 만들 계획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죽을 재단하고 바느질하는 모든 순간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며칠간의 작업 끝에 마침내 가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가방을 바라보며 저는 특별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35년간 수많은 가방을 만들어 왔지만 이 가방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특별한 느낌이었달까요? 가방을 가게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시해두고 저는 두 번째 가방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가방이 제 인생의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인연을 통해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놀라운 문화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죠. 바느질에 집중하고 있던 그때 제 가게 문이 열리며 관광객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저는 그들이 아시아에서 왔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죠. 특히 그중 한 중년 여성의 눈매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는 그녀의 모습에서 전문가다운 면모가 느껴졌거든요. 35년간 이 일을 하다 보니 동양인들의 국적도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인은 대체로 조용하고 신중한 편이고 중국인들은 활기차고 시끌벅적한 편이죠. 하지만 이 여성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가 전시해둔 핸드백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특히 바느질 선을 따라 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전문가의 눈빛이랄까요?
그녀는 마치 가죽의 질감을 읽어내듯 천천히 가방 전체를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특히 바느질 선을 확인할 때는 마치 악보를 읽듯 꼼꼼하게 살펴보았죠. 저는 그동안 수많은 고객들을 만나왔지만 이렇게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제 작품을 감상하는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서투른 영어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가방이 정말 아름답네요. 구매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정성껏 만든 가방이 이렇게 빨리 주인을 찾을 줄은 몰랐거든요. 더구나 그 가방이 이 여성과 너무나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여성은 가방의 가격을 물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보통 때라면 외국 관광객들과 가격 협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상하게도 이 여성에게는 그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진정성 있는 관심이 저를 감동시켰기 때문일까요? 포장을 하면서 저는 특별히 세틴 리본으로 예쁘게 장식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녀가 보여준 진정성 있는 관심에 대한 저의 작은 감사 표시였죠. 리본을 묶으면서 저는 문득 이 가방이 특별한 곳으로 떠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성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가방 값을 지불했고 마치 소중한 보물을 안듯이 가방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가 가게를 나서기 전 저는 그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건 역시 평소에는 잘 하지 않는 일이었죠. 하지만 왠지 이 인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그 한국 여성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섬세한 눈썰미와 진정성 있는 태도가 깊은 인상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피렌체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문득 동양의 장인 정신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물건을 만들까? 그들의 장인 정신은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그리고 그 여성은 어떻게 저의 작품을 그토록 세심하게 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저의 인생의 특별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오래된 우체국에서 일하는 마리아가 직접 제 가게로 가져다 주었죠. 평소와 달리 특별히 먼 곳에서 온 등기 우편이라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낯선 문자로 쓰여진 주소가 있었고 한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자마자 저는 한 달 전 그날의 그 여성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열어보니 역시나 그 한국 여성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정성스럽게 쓰여진 편지였는데 그 내용을 읽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그녀의 동생을 위해 똑같은 가방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가방에 대한 만족감을 자세히 표현했고 특히 바느질의 섬세함과 가죽의 질감에 대해 전문가적인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동생도 같은 가방을 갖고 싶어 한다며 꼭 같은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진 가방을 선물하고 싶다고 했죠. 그녀는 편지에 후한 금액을 동봉했고 또 다른 걸작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따뜻한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부심과 설렘, 그리고 책임감이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35년간 가죽 일을 해오면서 이렇게 특별한 의뢰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방을 만들 때보다 더욱 정성을 들였죠. 가죽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매 바느질마다 더욱 신중을 기했습니다. 같은 디자인이지만 이번에는 더욱 섬세하게 작업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죽의 질감과 색상을 더욱 세심하게 선택했고 바느질 간격도 더욱 정교하게 맞추었습니다. 작업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첫 번째 가방을 산 그 여성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전문가적인 안목과 진정성 있는 태도가 제게 더 큰 책임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35년 경력에서 나오는 모든 기술과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작업한 끝에 마침내 두 번째 가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방과 똑같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더욱 특별해 보였습니다. 마치 자매처럼 닮았지만 각자의 개성을 가진 듯한 느낌이었죠. 이번에는 특별히 가방 안쪽에 작은 포켓을 하나 더 만들어 넣었습니다. 편지에서 동생이 작은 소품들을 자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포장을 하면서 저는 친필 편지도 함께 동봉했습니다. 가방을 만들면서 들었던 생각들과 정성을 담은 편지였죠. 특히 한국의 장인 정신에 대해 궁금한 점들도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꼭 한국의 수공예품들도 보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해외 택배를 보내면서 저는 묘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이 가방이 또 어떤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줄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방을 보낸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같이 가게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또다시 특별한 우편물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소포였는데 역시 한국에서 온 것이었죠.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바로 소포를 열어보았습니다. 소포 안에는 놀랍게도 비행기 티켓이 들어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한국행 비행기 표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또 한 통의 정성스러운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여동생이 가방을 받고 너무나 기뻐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두 자매가 저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흥분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들은 많이 다녀봤지만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특히나 동양이라니, 그것도 한국이라니. 어린 시절부터 저는 동양 문화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V에서 보는 동양의 풍경들, 신비로운 건축물들, 그리고 특히 장인들의 섬세한 손기술들, 모든 것이 저에게는 매혹적으로 다가왔죠. 하지만 그것은 항상 화면 속의 이야기였을 뿐 제가 직접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죽 일을 하면서 더욱 깊어진 동양에 대한 관심은 특히 장인 정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공된 가죽을 다루면서 저는 늘 그들의 기술력에 감탄해 왔거든요.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장인 정신은 어떤 것인지 늘 궁금했습니다. 여행을 결심하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죠. 문화적 차이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하지만 결국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특별한 선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자매를 위한 가죽 키링이었죠. 단순한 키링이 아닌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모든 기술을 담아낸 작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 달 동안 퇴근 후에도 늦게까지 남아 작업했고 주말에도 가게에 나와 키링 제작에 몰두했습니다. 첫 번째 키링은 붉은색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처음 만났던 그녀의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이미지를 담은 것이었죠. 두 번째 키링은 연한 베이지색으로 동생의 부드러운 성격을 상상하며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키링은 서로 다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었죠. 마치 자매처럼 말입니다. 출발이 다가올수록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제 설렘 가득한 모습을 보더니 이내 지지해 주었습니다. 가죽거리의 동료들은 한국의 가죽 공장들을 꼭 방문해보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단골 고객들은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대해 들은 것들을 이것저것 알려주었습니다. 마지막 작업일 저는 가게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았습니다. 창문을 닫고 작업대를 정리하고 공구들을 하나하나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면서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35년간 한 번도 긴 휴가를 가진 적이 없었는데 이제 2주나 가게를 비우게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강한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제가 곧 경험하게 될 한국에서의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감동적인 순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긴장감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인천공항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첫 인상부터 놀라웠습니다. 공항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쇼핑몰 같았거든요. 이탈리아의 피우미치노 공항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캐리어를 찾아 출구로 향하는 동안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내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출구에서 야코포 씨를 환영합니다 라고 쓰인 팻말을 든 그녀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현지 씨, 제가 만든 가방을 구매했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고 저는 그 순간 모든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동생 현주 씨도 있었는데 자매는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가 만든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들은 저를 차로 시내에 있는 한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비빔밥이라는 음식을 처음 접하게 된 순간이었죠.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특이한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수많은 작은 접시들이 놓여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이 반찬이라고 하더군요. 특히 김치라는 음식은 처음 맛보는 순간 그 독특한 맛에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먹게 되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젓가락이었죠. 처음 보는 순간 저는 쿵푸 팬더 영화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주인공 팬더가 젓가락으로 만두를 집으려고 애쓰던 그 장면 말입니다.
당시에는 그저 재미있는 장면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그 팬더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비빔밥의 맛있는 향과 색감에 반해 꼭 젓가락으로 먹어보고 싶었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콩 하나를 집으려고 시도할 때마다 실패했고 그럴 때마다 자매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현지 씨는 숟가락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해 주었지만 저는 고집스럽게 젓가락에 도전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록 서로의 언어를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그들이 제 가방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언어의 장벽도 무색해질 만큼 열정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들은 제 가방의 바느질 선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감상을 이야기했고 가죽의 질감과 색감에 대해서도 전문가적인 견해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든 가방이 단순한 상품이 아닌 예술 작품으로 대접받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현지 씨는 저를 서울의 번화가로 안내했습니다. 처음 마주한 서울의 거리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피렌체의 고풍스럽고 여유로운 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수많은 네온 사인들이 빛나는 고층 건물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의 물결,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까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거리 곳곳에 있는 예술적 요소들이었습니다. 건물 벽면을 가득 채운 벽화들은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술관 같았습니다. 각 건물 앞에는 현대적인 조각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거리의 한켠에서는 젊은이들의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전통 악기인 장구와 서양의 기타가 어우러진 독특한 음악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공연에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구경했네요. 현지 씨는 이것이 한국의 젊은 문화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도시의 중심부에는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전통 사찰과 교회가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특징이라고 현지 씨는 말해 주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죠. 특히 절의 화려한 단청 문양은 제가 평소 보아온 서양의 건축 양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길거리 중간중간에는 소규모 노점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는 제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수공예품을 만드는 젊은 장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작은 공간에서 정교한 액세서리를 만드는 그들의 손놀림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구슬을 꿰어 목걸이를 만드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손놀림, 색상의 조화, 디자인의 완성도는 35년 경력의 장인인 저조차도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장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점이었죠. 거리 곳곳에서 마주친 이런 젊은 장인들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핸드폰 스트랩, 마스크 줄, 팔찌, 목걸이 등 현대적인 아이템들을 전통적인 공예 기법으로 재해석한 그들의 작품은 새로운 영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현지 씨는 제가 이렇게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뛰어난 손재주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죠.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제가 한 노점상의 액세서리를 유심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친 젊은 장인들의 작품 하나하나가 마치 미술관에 전시될 법한 수준이었거든요. 특히 구슬공예는 정교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구슬들이 만나 만들어내는 패턴, 색상의 조화, 디자인의 창의성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작품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죠. 저는 35년간 가죽 작업을 해오면서 수많은 장인들을 만났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야코포 씨. 현지 씨가 한 노점상의 작은 공방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서는 젊은 여성이 전통 매듭을 이용해 현대적인 액세서리를 만들고 있었죠.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실이 춤추듯 움직였고 그 움직임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숙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매듭은 전통 매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오래된 공예 기법이에요. 현지 씨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실을 엮어서 만드는 건데 단순한 매듭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자리에서 완성되어가는 작품들은 놀라웠습니다. 단순한 매듭이 아닌 마치 그림을 그리듯 실로 만들어내는 패턴과 문양들, 특히 팔찌나 목걸이 같은 장신구들은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적인 기법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가죽 공방에서도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지만 이런 식의 정교함은 또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이 젊은이들의 작업 속도였죠. 빠르면서도 정확한 손놀림은 마치 타고난 재능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작업을 하시는 걸까요? 제가 물었을 때 현지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식사 도구와 관련이 있어요. 아까 식당에서 사용하시기 어려웠던 그 젓가락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득 식당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콩 하나 집기도 힘들었던 젓가락. 하지만 현지 씨의 설명은 계속되었고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사용할 때는 30개가 넘는 관절과 60개가 넘는 근육이 동시에 움직인다고 해요. 현지 씨의 설명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 도구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뇌와 손을 발달시키는 도구이기도 하죠. 저는 피렌체에서 평생 포크와 나이프만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지 씨의 말씀으로는 포크는 젓가락에 비해 운동량이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뇌에 주는 자극도 훨씬 적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호주에서는 젓가락 사용법을 담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해요. 젓가락을 사용하면 뇌가 활성화되고 손재주가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 때문이죠. 현지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득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비빔밥을 먹을 때 콩 하나를 집으려고 했던 그 순간 저는 엄청난 집중력을 필요로 했었죠. 손가락 하나하나의 힘 조절부터 시작해서 손목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그것은 마치 정교한 공예 작업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하는 거군요? 제가 물었더니 현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재주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 예를 들어 콩이나 나물 같은 것들은 더욱 정교한 젓가락질을 필요로 하죠. 더욱 놀라운 것은 젓가락의 다른 효과였습니다. 현지 씨의 설명에 따르면 젓가락을 사용하면 음식을 먹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늦춰진다고 합니다. 포크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과 달리 젓가락은 적은 양을 천천히 먹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고 해요. 천천히 먹다 보면 포만감도 빨리 느끼고 자연스럽게 과식을 피할 수 있거든요. 현지 씨의 이 말을 듣고 저는 피렌체에 제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다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굉장히 흥미로워할 것 같았죠. 젓가락을 살 수 있는 곳에 가보고 싶은데요. 제가 말하자 현지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남대문 시장으로 가볼까요? 거기 가면 다양한 젓가락을 구경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피렌체의 가죽거리 장인들에게 선물할 젓가락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죠. 그들도 분명 이 놀라운 도구에 매료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빼곡히 들어선 가게들,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 그리고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드는 사람들, 마치 중세시대 피렌체의 시장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전통시장이에요. 현지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상업 문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온갖 물건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전통 공예품들이 진열된 가게들이 무척 인상적이었죠. 마침내 우리는 젓가락 전문점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갖 종류의 젓가락들이 벽면 가득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나무, 금속, 자개, 재료도 다양했고 디자인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이건 57 젓가락이에요. 현지 씨가 한 쌍의 젓가락을 집어들며 설명했습니다. 천연 온나무 수액으로 칠을 한 거라 음식을 먹을 때도 안전하고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저는 그 젓가락을 손에 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은은하게 비치는 광택이 마치 고급 가죽 제품 같았죠. 그리고 이건 자개 젓가락이에요. 현주 씨가 또 다른 젓가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개 껍데기를 아주 얇게 갈아서 붙인 거예요. 빛에 따라 색이 달라 보이죠? 실제로 그 젓가락은 보는 각도에 따라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렌체의 동료들을 위한 선물로 여러 종류의 젓가락을 골랐습니다. 가죽거리의 각 장인들의 성격과 취향을 고려해가며 하나하나 신중하게 선택했죠. 특히 제 오랜 친구인 마르코를 위해서는 최고급 흑단 젓가락을 골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구로 매일 식사를 한다는 게 정말 특별하네요. 제가 감탄하자 현지 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젓가락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예술품으로 여기는 거예요. 매 끼니마다 예술을 감상하는 셈이죠. 구입을 마치고 시장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공예품들은 하나같이 실용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간의 한국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특히 한국의 전통 매듭 공예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실이 장인의 손끝에서 예술 작품으로 변신하는 과정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매듭을 이용해 만든 액자 크기의 대형 작품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했던 매듭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죠. 이런 매듭 하나를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물었을 때 장인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예술 작품이란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한국의 장인들이 보여준 섬세함과 인내심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전통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이는 제가 피렌체로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젓가락 문화에서 발견한 통찰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식사 도구 하나가 한 민족의 섬세한 손재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제 저는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매일 젓가락 연습을 할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가죽 공예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현지 씨와 현주 씨 자매에게는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한 장인이 다른 나라의 장인 정신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정말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피렌체의 제 가게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 가방에는 젓가락과 함께 한국의 아름다운 장인 정신도 함께 담아갑니다. 이 경험은 분명 제 작품에 새로운 영감을 줄 것이고 어쩌면 이탈리아와 한국의 공예 문화를 접목한 새로운 작품이 탄생할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장인 정신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의 마음만큼은 전 세계가 하나라는 것을 이번 여행을 통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수천 명의 북한군 파병, 그리고 18명의 탈영과 북한군 장교의 죽음까지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들. 이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제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한 여대생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녀는 러시아의 마힐 푸른제 군사대학에 다니는 학생으로 북한 파병 기사를 보고 북한에 대해 알아보다가 한국에까지 관심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어릴 때 자신을 구해줬던 한국인 아저씨에 대한 기억까지 뒤늦게 떠올리게 되었다는 여자분의 사연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국인 여러분.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수줍은 마음이네요. 저는 폴리나라고 해요. 러시아에 살고 있는 20대 초반 여대생이죠. 저는 제가 한국과 이렇게 인연이 깊은지도 몰랐던 채로 살아왔던 사람인데요. 우연한 계기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이 알게 되면서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북한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전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북한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이 되었음은 물론 심지어 러시아에서 탈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재빨리 해당 기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만 몰랐던 건지 이런 보도가 실제로 최근 여러 매체에서 아주 조용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막은 이랬습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수천 명이나 파병되었고 그 중에서 일부 군인들이 이때다 싶어 탈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였어요. 지금 10월 초에 이르러서는 약 18명의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탈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고 전쟁 중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이탈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죠. 실제로 몇천 명이나 파병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순식간에 20명에 가까운 군인들이 탈영했다고 하니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공한 인원이 18명이라면 시도한 인원은 그의 10배는 되지 않겠어요? 물론 언론에서는 이게 단순히 루머일 뿐이며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는 한데 북한이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했다는 보도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서양 쪽 나라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북한군 장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보고도 존재한다고 하니 사실 언론만 믿고 있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저도 처음 그 기사를 읽었을 때에는 역시나 또 허투루 퍼지는 가짜뉴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북한에 대해 몇 번 들어보기야 했었지만 사실 북한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 전쟁에 참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굳이 지원군까지 필요한가 싶기도 했고 저는 평화로운 지역 쪽에 살다 보니 전쟁이 그렇게 와닿지 않기도 했었죠. 그렇다 보니 문득 이 기사를 읽으면서 도대체 북한이 뭐 하는 나라인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북한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난 나라길래 뭐 어떻게 살고 있길래 남의 나라 전쟁까지 돕겠다고 나섰던 걸까?
우리 러시아보다도 잘 사는 나라인가? 러시아보다도 강인한 걸까? 근데 왜 북한 군인들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면서 저렇게 죽기 살기로 탈영까지 결심했을까? 이 모든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미하일 푸른제 군사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지만 이제 20대의 어린 머리를 가졌고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러시아와 긴밀한 국가라는 것과 TV에서 가끔 보면 늘 셀 수 없이 많은 북한 사람들과 군사무기들의 행렬이 다였기에 그 나라의 깊은 내막을 몰랐어요. 원래 평소 군사에 대한 것만 좋아했지 정치 같은 것에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었지만 저는 결국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집에 오자마자 북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북한을 조사하기 시작하자마자 온갖 무서운 단어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세뇌, 억압, 그리고 처형. 잠깐, 처형이라고? 저는 깜짝 놀라 그 기사를 먼저 읽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약 30명의 학생들을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기도 했다더군요. 겨우 한국의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학생들은 USB를 통해 남한에서 넘어온 드라마를 몰래 보다가 적발되었고 무려 북한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이 학생들을 처형했다고 합니다.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고 하는데 법의 이름이 강하다고 해봐야 얼마나 강하다고. 세상에 이렇게 한참 크는 학생들을 고작 그깟 드라마 몇 편 때문에 보란듯이 생명을 빼앗아 버릴 수가 있나요? 그 학생들의 부모와 가족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 학생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뭐 얼마나 대단한 걸 꿈꿨겠어요? 그래봐야 그냥 신기하고 재미있고 궁금하니까 봤던 것 뿐이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학생들은 어른들의 비열한 힘자랑에 어쩌면 희생당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이에요. 그들이 정말 이 학생들의 머릿속에 북한의 체제에 대한 끔찍한 반란의 심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학생들을 벌했을까요? 그 학생들이 그렇게 반란의 생각이 있어봤자 뭘 할 수 있다고요. 나라에 조금도 위협이 될 수 없는 아직 한창인 학생들일 뿐인데요. 그저 이 학생들의 처형을 통해 보란듯이 공포정치를 강화할 생각뿐이었겠죠. 이 얼마나 잔인한 생각인가요? 그들에게 이 사건은 그저 퍼포먼스일 뿐이겠지만 그 학생들에게 목숨이었는데 말이죠. 고작 20년도 살지 못한 새싹의 어린 인생 말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 환멸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더 찾아보지 않아도 대충 어떤 나라인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역시나 이어지는 내용도 뻔하더군요. 3대 세습 독재체제, 김일성에서 김정일, 그리고 현재 김정은까지 이어진 이 독재체제가 그 살찌고 욕심 많은 몸집들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권력을 통제하고 국민들을 감시하며 또 억압하며 그 체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읽어 내려가며 저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고 계속해서 더 큰 충격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외부 세계와 거의 접촉할 수 없다는 점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희 러시아도 언론 통제가 있긴 하지만 북한처럼 완전히 외부로부터 단절된 사회는 아니거든요.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심지어는 사소한 행동까지도 감시되고 통제되는 사회라는 점에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평범하게 길을 걷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그 모든 과정조차도 누군가에 의해 알게 모르게 끝없이 한평생을 감시당하고 있는 삶이라니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할 수도 없는 기분이었어요. 이 통제는 단순한 정치적 목적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들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린 세뇌와 억압의 결과였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 얻은 게 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살기라도 하면 말이나 안 하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근과 경제적 어려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특히 북한에서 식량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곳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 가늠이 되지 않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왜 그들이 탈영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에요. 고립된 체제 속에서 희망이 없는 삶을 사는 그들에겐 탈영이 어쩌면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북한에 대한 자료를 읽다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깐, 러시아도 사실 북한과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 하는 생각이요. 물론 우리와 북한은 완전히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국가 체제가 일단 같으니까요. 괜히 군사적 긴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모두 강력한 국가 통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에서 정부가 주민들의 생활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듯이 러시아에서도 언론과 정보가 정부에 의해 제한되고 있죠. 물론 러시아는 북한처럼 극단적인 수준의 감시는 아니지만 여전히 언론 자유가 부족한 나라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외국 미디어를 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저도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을 테니까요. 어쩌면 제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정보와 뉴스들도 사실은 다 가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 번씩 들기도 해요.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대한 넛지 작전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죠. 넛지 작전이란 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은근하게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북한이나 우리 러시아처럼 정부가 국민들을 통제하는 나라들이 보통 이런 작전을 많이 쓰고는 하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러시아와 또 긴밀했던 중국이라는 나라도 비슷하네요. 저는 그동안 이런 걸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북한 때문에 이런 사실을 20대인 이제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에 내가 태어난 러시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전쟁 일으키고 사고 쳐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 러시아를 경계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도 서방 국가들한테 쫓기면서 점점 더 고립되고 억압당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의 마음이 들더군요. 특히 우리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반미주의의 자주적 독립을 외치면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고립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북한을 조사하면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유사성을 느끼게 되니 러시아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우리 러시아도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 말이에요. 더 이상 고립되고 통제된 사회가 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죠. 물론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에 대해 이렇게 열중하다 보니까 자꾸만 등장하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바로 한국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북한이랑 같은 나라였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제대로 알았는데요. 한국과 북한이 너무 이미지가 달라서 사실 진짜로 두 나라가 같은 나라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북한과 한국은 한국전쟁을 통해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북한이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다더라고요. 이에 반면 남한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받으며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나라를 세웠고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결국 전쟁이 끝난 후 남북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게 되었고 그때부터 남북은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죠. 그런데 동시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발전 속도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 같아요. 한국은 전쟁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죠. 자유로운 정치 체제는 물론이고요. 그러면서 한국이 첨단 기술의 최고로 성장하는 동안 북한은 여전히 폐쇄적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한쪽은 자유와 번영을 선택하고 다른 한쪽은 억압과 고립을 선택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같은 핏줄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사실 러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한국인들은 모두 부유하고 성실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똑똑한 건 물론이고요. 하지만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일부 러시아인들이 한국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러시아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좋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한편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되게 달라요. 저도 지금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거지만 제 친구들도 북한에 대해서는 무척 가난하고 열악한 나라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고립된 건 물론이고요. 로켓보이 김정은의 독재 속에 희생당하고 있는 포로들이라는 이미지가 많죠. 한국과 북한을 비교할 때 한국은 성공적이고 개방적인 국가로 북한은 고립되고 억압적인 사회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았어요. 주변만 봐도 그래요. 제 주변이나 친구들 주변이나 한국인 친구가 있다거나 최소한 한국인들과 온라인상으로 대화를 나눠본 친구들은 꽤 있었지만 북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아마존에 사는 원시인이 아니고서야 요즘 세상에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과 단 한 번도 소통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야말로 판타지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저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싶기도 하고요. 한국과 북한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제게 든 또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북한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 그럼 한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래서 한국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자는 결심을 내렸죠.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특히 북한에 대해서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알고 싶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방법이었죠. 어떻게 한국인을 만날 수 있을까? 제가 떠올린 건 바로 소개팅 어플이었어요. 러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진 어플이었죠. 이런 어플에 이상한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동안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왠지 한국인이라면 안 그럴 것 같다는 이상한 자신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어플을 뒤져도 한국인이 없더라고요. 실망한 저는 한국인들도 북한 사람들처럼 폐쇄적인 면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며칠을 찾아 헤맨 끝에 저는 학교 근처에서 드디어 한국인과 매치가 될 수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최대호였어요. 재미있는 이름이었죠. 비록 저보다 2살 나이는 많았지만 저는 대호 씨에게 묻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기에 대호 씨를 졸라서 단박에 만날 약속을 잡았지요. 이윽고 그와 처음 만나는 날, 저는 호기심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신이 나서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그는 저보다 먼저 나와 있더군요. 처음 얼굴을 마주한 대호 씨는 분명 나보다 나이가 2살 많았는데 굉장히 어려 보였어요. 저보다 동생 같더라고요. 저는 우선 대호 씨와 가볍게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로 했고 그와 함께 학교 근처의 펍을 찾아갔습니다. 대호 씨는 젠틀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저는 대호 씨에게 왜 제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먼저 솔직하게 설명했죠. 이런 기사를 읽었고 이에 대해 대호 씨를 비롯한 한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하다고 말이에요. 어플로 한국인 찾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다고도 말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국인 대학생들이나 한국인 자체가 이런 어플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거 없이도 친구도 많기도 하고 원래 한국인들이 공동 생활에 익숙해서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호 씨의 친절한 태도에서 왜 그런지를 단박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북한의 파병과 탈영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사실 한국인들이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직도 한국에는 이산 가족들이 남아있고 그들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사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떻다던가 우리와 전쟁 중인 나라이니 불편하다던가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내놓았어요. 북한의 개입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길게 만들 수 있을 뿐더러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오히려 북한과 러시아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어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북한이 문제가 많아, 북한은 나빠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던 제 얄팍한 생각과 다르게 대호 씨는 국제 시민으로서의 견해를 밝힌다고 할까? 그런 무게감 있는 의견을 내놓고 있었어요. 제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시점이었죠. 굳이 한국인으로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핵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거나 한국에 더 크게 도발을 해올 수가 있어서 그 정도가 걱정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그의 말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유치한 생각을 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죠. 대호 씨와의 대화는 계속해서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저는 어느새 북한이라던가 탈영이라던가 하는 이야기는 까맣게 잊고 그와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죠. 그는 정말 아는 게 많더라고요. 지혜롭기도 하고요. 한국인들은 책을 많이 읽는다던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았어요. 대호 씨에게도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한국인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아무튼 대호 씨는 제가 던지는 모든 질문에 귀찮아하지 않고 열심히 대답을 해주었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점차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술집이 좀 시끄러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려는 찰나 술에 취한 남자 한 명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흔한 취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려고 했죠. 괜히 술 취해서 젊은 여자한테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그런 놈들이 많잖아요.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갑자기 다짜고짜 대호 씨에게 말을 거는 게 아니겠어요? 가만 보니 그는 인종차별주의자 혹은 민족주의자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까부터 코리아 코리아 하는데 혹시 내 놈이 한국 놈이냐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러시아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횡설수설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 무작정 대호 씨의 어깨를 툭툭 치기도 하더군요. 대호 씨는 그런 그를 가만히 보기만 할 뿐 전혀 대응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여유롭게 남은 술을 마시기도 하더군요. 완전히 그를 무시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럴수록 그 남자는 오히려 약이 올랐는지 대호 씨에게 더 심한 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짝 긴장해서는 그를 경계할 수밖에 없었죠.
빡빡 깎은 머리나 그의 문신, 옷차림으로 봐선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갱이라던가 깡패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혹시라도 그가 대호 씨를 공격할까봐 잔뜩 신경을 곤두세운 채 그와 대호 씨 사이를 막아섰죠. 사실 러시아 소수민족 중에는 동양인이 많고 흑인과 같은 인종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러시아에선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자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박혀 있고 실제로 사회 분위기상 금기로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갱 출신에다가 술까지 잔뜩 취해 단순 시비를 거는 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저는 같은 러시아인으로서 부끄러울 행동은 멈췄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상황을 해결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죠. 흥분한 그 남자가 갑자기 저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적인 욕을 내뱉으며 손을 높이 치켜드는 게 아니겠어요. 너야말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동양인을 만나냐면서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죠. 그리고 다음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놀라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제 몸 어디에도 아무런 충격이 없었거든요. 저는 어리둥절하면서 눈을 떴어요. 그런데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 있더군요. 대호 씨가 순식간에 그를 제압해서 완전히 그를 카운터에 접어서 붙여버리고는 그의 팔을 포박하고 있었어요. 대호 씨는 그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팔을 부러뜨릴 수도 있다며 이건 정당 방위가 될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러자 그는 발악을 하며 소리쳤어요. 이건 폭행이라고 말이죠. 근데 대호 씨는 오히려 그를 비웃으며 말했어요. 네가 잘 알지? 내가 잘 알지 보자. 난 한국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대호 씨의 말에 그 깡패는 당황했는지 조용해졌고 우리는 경찰이 오고 나서야 그를 경찰에게 넘겨주고 그 펍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저는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어요. 제가 당황한 걸 느꼈는지 대호 씨는 저를 데리고 근처의 공원으로 향했죠. 공원 벤치에 앉아 저는 기억을 되짚어 보았어요. 잠깐. 경찰 대학을 다녔다고? 놀라운 사실이었죠. 그렇게 부드러워 보이며 차분하고 친절하게만 대하던 그가 그 순간 그렇게 빠르게 또 정확하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대호 씨는 그제서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죠. 생각해보니 제가 온통 한국이나 북한, 러시아에 대한 것만 물어봤지 정작 대호 씨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묻지 않았더라고요. 민망했죠. 대호 씨는 원래 한국에서 경찰대학교를 다녔었고 졸업 이후 공부하고 싶은 게 더 생겨 경찰이 되기 전 러시아에 왔다고 하더군요. 러시아어도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웃는 그는 조금 전 술집에서의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대호 씨는 한국에서 배웠던 경찰대학 훈련에 대해 이야기해주면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경찰대 출신이 아니었어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마 나섰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원래 자기가 당하는 한이 있어도 자기 친구가 당하는 꼴은 절대 못 본다면서 말이에요. 대호 씨는 자기 친구들을 보여주겠다며 인스타그램을 켜서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대호 씨가 한국에 있던 시절에 경찰대를 다니면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았죠. 사진 속 대호 씨와 친구들은 아주 늠름하고 멋지더군요.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경찰복에 새겨진 태극 문양이었어요. 그 순간 주마등처럼 제 눈앞에 어릴 적 기억 하나가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말이에요. 가난했던 제 어린 시절, 저희 집 옆에는 한 아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그분은 항상 조용하고 다정한 분이셨죠. 일하느라 바쁘셨던 부모님은 이따금씩 저와 동생을 그 집에 부탁하고 급하게 일을 나가시고는 했었어요. 아이가 없이 부부 두 분이서만 사시던 그 집의 아저씨는 저희 남매를 정말 예뻐해 주셨죠. 저는 그 아저씨의 집에 자주 오가면서 특히 그분의 책 읽는 모습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왜 제가 한국인들은 책을 많이 읽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를 떠올렸답니다. 바로 그 아저씨가 한국 분이셨던 거예요. 그때는 사실 어렴풋이 아저씨가 어디 사람이지? 러시아 사람은 아닐 텐데?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의 집에 항상 걸려있던 그 국기가 바로 태극기였다는 사실을 대호 씨의 사진을 보고 문득 이제야 깨달을 수 있던 거였죠. 대호 씨의 경찰복에서 본 태극 문양을 보고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는 그냥 예쁜 무늬다, 알록달록하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이렇게 멋진 한국의 정체성이었다니 새삼스럽게 경이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아저씨에 관련된 진짜 특별한 기억은 따로 있었죠. 그 날은 참 춥고 배고팠던 날이었어요. 저는 엄마에게서 용돈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멀지 않은 슈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슈퍼 안에서 과자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발길이 멈추고 말았죠. 쿠키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저 배고픈 어린아이였던 저는 그때 참 어리석게도 과자를 몰래 훔치기로 결심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순간 손이 과자에 닿았고 저는 급히 밖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림없었죠. 잽싸봐야 저는 작은 꼬마였을 뿐이니까요. 슈퍼 주인은 금방 제 도둑질을 눈치챘고 저는 제대로 도망도 못 쳐본 채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히고 말았어요. 그때 그 주인 아저씨의 화난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주인 아저씨는 제가 훔친 쿠키를 다시 뺏어들며 크게 화를 내고 저를 꾸짖었어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그 주인에게는 그 과자 하나조차도 소중했던 걸까요? 어린아이인 저를 훈육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저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려 있던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어떻게든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한국인 아저씨가 등장했어요. 길을 지나던 중이었던 그는 울고 있는 저를 보고 조용히 다가와서는 슈퍼 주인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건넸죠. 아이가 그저 배가 고파서 그랬나 봐요. 제가 아이에게 쿠키를 사주기로 했는데 깜빡하고 용돈을 못 주었네요. 잊어버린 제 잘못이니 아이를 그만 용서해 주세요. 쿠키 값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아저씨는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변호해 주었고 주인은 아저씨의 돈을 받고서야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아저씨에게 고마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아저씨의 도움 덕분에 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 상황이 잘못된 상황이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한테 혼도 날 것 같았고요. 그래서 분명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만 했지만 그만 너무 창피한 나머지 아저씨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아저씨를 보지 않으려고 아저씨네 가지 않겠다고 떼를 썼어요. 아저씨는 제 마음을 아셨는지 부모님께도 말하지 않고 그 뒤로도 그 일을 비밀로 간직해 주셨죠. 지금까지도 그 기억은 제 마음 한편에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엉켜 떠오를 때마다 그때 제대로 감사 인사도 전하지 못한 게 계속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죠. 자라면서 저희는 부모님의 일 때문에 급하게 이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때 아저씨가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국과 제가 생각보다 깊은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 태극기가 단순한 무늬가 아니었고 아저씨가 저를 도와줬던 그 날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졌다는 것도 말이죠. 이 모든 기억들이 떠오르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과거가 떠오르자 저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적 도움을 주셨던 그 한국인 아저씨와 오늘 제가 만난 대호 씨.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이지만 그들이 가진 친절함과 강인함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어딘가 깊이 닮아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괜히 친근하게 느껴지고 좋아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운명일까요? 어느 날 평소와 다르지 않게 학교에 갔는데 교수님이 강의 시작 전에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 거였어요. 지금 보여주는 영상은 시간이 좀 지난 것이긴 하지만 우리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교수님이 준비해 오셨다고 하셨죠. 바로 한국이 얼마 전 국군의 날이었다더라고요. 교수님은 한국은 미국과 우리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았고 기술을 전수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들의 무기를 가져다가 몇 번이고 분해하며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넓은 중국이라는 국토를 모두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무기를 만들어냈으며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과 북한, 지금은 북한 군대는 탈영 이슈로 시끄러운데 전쟁 이후 갈라진 이 두 국가가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음에도 한국은 성장으로 복수를 꿈꾸었고 북한은 전쟁으로 복수를 꿈꿨던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고 지금 이 시대 한국이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럼 성장으로 복수를 꿈꾼 한국의 군대는 형편없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영상에서 본 한국의 군사력은 어마어마했거든요. K9A1의 위압감, 155mm 주포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죠. KF-21이라는 5세대에 가까운 스텔스 전투기, 현무-2C라는 무려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천궁투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이번에 전 세계를 상대로 처음 공개한다고 했던 현무5라는 거대한 빌딩 같은 벙커버스터라는 엄청난 무기까지. 특히나 현무의 존재감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가난에 찌들어 사는 북한이 과연 이런 엄청난 한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할 거예요. 아니 북한이 아닌 전 세계 어느 국가가 되더라도 쉽게 한국을 이길 수 있다, 호언장담하며 말할 수 있는 국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인 남자 대호 씨와의 관계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처음엔 한국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된 것 같았죠.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의 문화와 생각을 나누고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겠죠.
그는 저에게 더 많은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 역시 러시아에 대해 그에게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답니다. 요즘 저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끼지만, 그만큼 한국인들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꼭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어요. 그곳에서 더 많은 한국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의 삶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거든요. 대호 씨를 통해 시작된 이 인연이 언젠가는 저를 한국으로 이끌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며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먼 곳에 있는 신비로운 나라가 아니라 가깝게 느껴지는 곳이 되었어요. 사람은 모두 다른 배경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인간적인 따뜻함과 공감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은 것이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새로운 만남과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저 자신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한국과의 이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사연이 끝났습니다. 한국인들 하면 또 의리와 정을 빼놓을 수 없긴 하죠. 북한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여정이 결국 한국을 알게 하고 잊혔던 사람을 기억하게 해주는 진정한 연결점이 되게 해준 사연이었네요. 이렇게 모르던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달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올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언제나 항상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